완전히 새로 만든 아이디거나, 응? 요즘에 막 담배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들 봐봐. 완전히 새로 만든 아이디거나, 아니면 댓글 부대. 그치? 내가 새로 만든 아이디 댓글 부대가 새로 만든 거야. 그치? 지금 각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애들 대부분 신참들이야. 이전에 쓴 글이 없는 애들이 주도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낚인 애연가들이 박근혜를 적당히 까는 척 하면서, 왜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더 올리려고 한다라는 적당한 비판거리잖아. 그러면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척,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세훈 재판의 의미를 숨겨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원세훈 재판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찜찜한 유죄? 배틀장님, 망치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또 현직 부장판사가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글을 썼어.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났네. 15년 동안 국정원 직원을 교육한 교수가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일가를 했다. 국정원은 1인 지배체제다. 정치 개입 관련 조직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을 쓴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판결은 뭐다? 법치주의가 죽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 라고 본다는 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증거를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대요. 자, 이거는 뭐야?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가 아닌 6조였다면,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는 판결 어떻게 나왔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혐의 판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찜찜한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얘가 저기잖아요. 이 사람이 김용판 무죄 준 사람이잖아. 정치판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 정치판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거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 민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다만 모두 4년과 2년 집행을 위해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 풀어준 거야. 재판부는 피고인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 홍보 등을 지시하여 정치 관여 활동을 이루어지게 했다. 국정 홍보 지시한 내용, 원장님 지시사항, 그거 인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에요.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선거법 무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재판부는 이전 차장과 내용은 그래도 같이 읽자. 소속 직원들이 정치 관여 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원세훈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전 차장과 민전 심리단장에게. 하지만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가지를 별개의 범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모두에게 해당하며 잠깐만. 두 가지를 별개의 범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었음을 감안하면 결론은 유죄임에도
내용상 원전 원장 등에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판결이 나온 셈이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관여라는 중대한 사안이며 1심 판결에만 무려 1년 3개월을 끌어온 재판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선거사범은요 6개월 이전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1년 3개월을 끌었어. 이번 판결로 사실관계는 명확해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행위가 국정원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위는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3차장 심리전단장을 거쳐 지시보고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조직적 범죄 행위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국정원법은 공무원 중에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특수한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국정원 직원을 포함해 보다 넓은 공무원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하고 그 시기가 대선이란 선거 시기였다면 선거법은 당연히 위반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핵심 논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 데 있다. 내가 가장 열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나는 후보도 아니고 후보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방송으로 그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더티한 멘트를 쳤던 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거른 거 아니야. 그래서 난 10년 동안 선거를 못해. 투표권이 없어. 선거운동도 못해. 그런데 대선에 여당을 편들고 야당을 비판했던 그런 글을 조직적으로 쓰게 한 행위를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니 3심까지 끝났어. 뭘 더 제소를 해. 어디다 제소를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 데 있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을 해갖고 선거에 영향을 뭐라는 거야 지금.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씨발 말이야 막걸리야. 나는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비평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어차피 되지도 않을 사람인데 되지도 않을 사람 비판한 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래서 법정 구속하고 개지랄 썰더니 씨발 진짜 대한민국 3심 제도야. 다시 할 방법이 없다니까. 대법원까지 다 가서 확정된 거야 이거. 진짜 씨발이야 씨발. 야권 후보 단일화 가져가서 어차피 안 될 사람에 대해서 그걸 무의미하게 일주일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그걸 비판한 나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정 구속을 했어 나를. 그러면서 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면서 또 잡아넣었잖아.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허위사실로 오해하게끔 유도했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서 허위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나를 법정 구속을 시킨 거야 이 씨발놈들이. 그래놓고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짜 내 죄목이 뭔지 알아? 징역 3개월 살고 나온 나의 죄목이 뭐냐면 후보 비방죄야.
사실을 적시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비판한 죄. 그게 후보 비방죄야. 그래서 징역 3개월 살고 남은 3개월을 지금 내가 집행유예 2년이 걸려서 집행유예가 6개월만 걸려도요 10년 동안 선거를 못해. 기가 막히지? 후보의 공식 활동에 대해서 비판한 게 그게 왜 후보 비방죄야. 나한테는 그래놓고 어디서 지금 이 개소리. 대한민국 판사들 뭐하냐? 너네 원래 이렇게 개소리하는 판사를 그냥 두고 보냐? 대한민국 사법부 죽은 거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좁은 개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는 선거운동 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가봐서 아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후보자 비방죄가 뭐냐? 핵심은 그거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유죄라는 거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나한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근데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지금 생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김동진 판사 한 사람만 정상이야? 나머지는 이런 거지같은 개떡같은 판결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나? 그리고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대한민국 판사들이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누가 그러냐? 누가 그랬어? 누구 마음대로 선거법을 저 따위로 판결을 해? 또한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나는 뭘 계획을 했는데? 나는 뭘 능동적으로 했는데? 진짜 씨발이야. 이 판사들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야. 이게 진짜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전 원장 피고인 기소된 선거 조항을 살펴봐야 된다. 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로 다음 조항인 86조는 몇 가지 행위를 나열하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중요한 건 원전 원장 등이 기소된 조항이 선거법 86조가 아니라 85조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다 엄격한 선거운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내가 기소됐던 게 그게 후보 비방죄가 아니었어. 아니야 기소까지. 날 고소한 사람은 내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날 고소했어. 그런데 검사가 그 사람이 고소하지도 않은 후보 비방죄를 같이 걸쳐 넣은 거야. 무슨 얘기냐? 후보 비방죄는 사실적시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거니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고소한 애가 아예 고소장에 쓰지도 않은 내용을 재판부에서 덧붙여가지고 나를 처벌한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내가 나중에 뒤로 들었어. 그 검사가 안 된다고.
이거 기소할 수 없다. 이거 기소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버텼대. 나를 조사한 검사가 이거 기소거리 안 된다고 버텼는데 상부 지시 내려왔다는 거야. 상부에서 기소하라고. 그래서 그 검사가 기소 안 하고 약식으로 넘어가려고, 약식 기소 처리하려고 애쓰다가 기소가 정식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요, 그 나를 기소하기로 한 회의가 이 사람은 약식 기소로 올렸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거든. 그런데 그 무슨 회의에서 상부 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85조가 아니라 86조로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86조로 다시 기소할까? 86조로 다시 기소하면 되나? 그럼 이거는요,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검사가 이 법 적용 86조를 덧붙이면 돼요. 예. 검사가 이거 지금 항소하면서 86조로 기소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첫 번째 원심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86조로, 그러니까 이거 85조 항소하고 86조로 다시 기소해. 그렇다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법 86조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선거법 85조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도 86조를 분명히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선거법 86조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기소된 85조는 무죄다. 결론은 이거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초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예를 들어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데 재판정에서 보니 강간은 맞지만 상해는 아니라고 해보자. 그럴 경우 판사가 기소된 강간 상해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느냐? 그럴 경우 판사가 공소장을 강간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찰에게 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기소 단계에서 86조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선거법 86조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네요. 동일한 행위를 가지고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이므로 항소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법 적용을 놓고 심한 홍역을 알았던 검찰이 과연 그런 적극적인 선택을 할까? 항소에 대해 검찰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이 오히려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로 해주신 데 대해 너무나 옳은 판단을 해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에서 철저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요, 이번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봐. 행정부는 개지랄을 떨어도 입법부가 수준 이하일지라도 사법부가 바로 서 있다면 정부가 기능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 원세훈 저 선거법 무죄 판결을 그냥 용인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정부 상태다. 이미 행정부는 있으나 마나잖아. 대통령이 7시간씩 어디서 뭘 하고 자빠졌는지 파악도 못해. 4,800만 명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야. 평일 근무 시간에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는 것들이야. 거기 이미 대한민국에 행정부는 없어. 오로지 입만 열면 재벌을 위해서 규제 완화 왜 안 하냐고. 재벌들 왜 불편하게 하냐고 신경질만 내. 입만 열면. 그게 정부냐? 입법부는 어떻고. 자기네들 수사 대상 될까봐 세월호 특별법 죽어도 안 해주고 버티잖아. 입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못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행정부의 시녀 노릇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남은 하나가 재판부, 사법부야. 사법부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왜 이러냐 했더니 배경이 나왔어. 배경이 나왔는데 박근혜가 판사들한테 자꾸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면서 공직을 뭐 감사원장도 데려가고 이런 다음에 판사들을 자꾸 입법부로 불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요, 혹시 박근혜한테 발탁돼서 그 행정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저런데, 행정부에 가서 높은 자리 하고 싶어서 저런데, 저 말이 그게 왜 잘못된 자세냐 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당신의 코트,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이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냐? 판사는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데 대통령 밑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려? 아주 그러니까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라의 이명박 때부터 그랬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어. 역사교육을 개판을 쳐놓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역사교육을 국정교과서로 바꾸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명박이 그 뉴라이트, 어제 얘기했던 뉴라이트,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 했던 주장한 내용을 갖다가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각 고등학교에다가 그거를 막 하라고 강요를 했어. 근데 이건 뭐야? 예. 내가 좀 아까 무슨 얘기했지? 이명박이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대안교과서라는 걸 그걸 막 선택하라고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협박했는데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걸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로 바꾼대잖아. 그러면 뉴라이트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본을 흔드는 거야. 역사교육부터. 역사교육을 흔들고, 예.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역할도 다 흔들어 놓고, 행정부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고, 그리고 지금 사법부까지. 대한민국 70년 민주주의 역사를요, 박근혜 이명박이 싹 말아먹었어.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후보 관련 트위터 글.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고. 선거운동이라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봐. 나 처벌할 때 그랬어. 문재인 후보 비방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올린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트위터 글을 보면 선거 캠프 운동원이 쓴 것으로 착각할 만한 내용이 허다하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뭐요?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행위. 요게 선거운동의 개념이야. 당선 내지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런데도 법원은 그 상당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글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판사를 해. 2012년 10월 28일 한 국정원 직원은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 전화 어쩌고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같은 날 오늘도 기분 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 통화해도 됩니다. 라고 직접 썼다. 후보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선거자금 모금까지 발벗고 나선 거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일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100%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밀어주셔야 등 당선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내용, 캠프 로고송 무한 리트윗 부탁도, 문재인 후보에는 낙선 목적 뚜렷, 당선 땐 적화통을 이루려 할 것, 문재인 부친이 인민군 장교 출신,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일관되게 박근혜 후보 지지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해 10월 2일 국정원 직원이 재전송한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 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 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웬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 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 거고요 라는 글이나 11월 21일 그가 직접 쓴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국민의 개인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그래서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밝히질 못하냐? 그렇게 개인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해가지고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냐? 박근혜 후보의 악수 통증 고백, 손 잡히기보단 잡는 게 덜 아파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11월 30일에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로고송을 올린 뒤 무한 리트윗을 부탁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글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을 적극적으로 기원한 내용인데 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을 바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한 국정원 직원은 2012년 11월 6일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 연방제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 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 직원은 11월 23일에는 문재인 대북과는 종북을 넘어 간첩 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12월 8일에는 문재인 부친이 북계 인민군 장교 출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거 허위사실에다가 허위사실에다가 후보 비방에다가 허위사실로 비방에다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뭐가 선거법 위반이야.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이번처럼 까다로운 유죄 판단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전 고법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위터 게시글을 RT한 황아무개 씨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에도 낙선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진짜 이 판사 이거 내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흔들었어, 국기를. 나 봐, 나 선거법 위반이라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내가 누구의 바지가 찢어졌다고 얘기한 게 A가 B의 바지를 찢었을 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대. 내가 한 말은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A가 B의 바지를 찢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징역 8개월형이래. 그런데 지금 국정원 저거는 선거운동이 아니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기가 막히지? 이게요, 왜 문제냐면요, 지 맘대로 판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사실 지 맘대로 판결이라는 말은요, 판사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야. 다른 말로 사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야. 판사가 지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돼요. 판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야. 그게 법치야. 같은 죄는 같은 죄로 나한테 적용한 기준을 저 새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법치야. 야당 의원들 배지 뗄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히고 넓혀서 의미를 유추해서까지 해갖고 유죄 판결 내리더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은 거죠.
대한민국 판사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부는 정부가 아니야. 대통령이 공무 시간에 7시간 동안 사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행정부가 그걸 용서해. 대한민국 구급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 7시간 동안 사생활하다 와봐. 어떻게 되나? 입법부는 야당 핑계만 대면서 지네가 다수고 지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법안 못 만들게 하면서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 안 된다는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지. 사법부는 저 따위 판결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단 하나의 방법. 이 모든 미쳐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바꿀 단 하나의 방법은 뭐야? 똑바로 선거하는 거야. 똑바로 선거하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매번 있는 정당들을 해서 뽑으려니까 얘는 인물이 딸리고 저 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저것들을 뽑아주면 안 되겠고 걔가 아예 골치 아파 투표 안 해.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새롭고 강한 야당. 모든 야당을 전부 다 털어서 하나의 강한 야당을 만드는 거야. 정말 국민의 민주주의 인권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다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는 거야. 똑바로 할 놈들만 공천 주는 거야. 국민이 공천권을 갖고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할 놈만, 이제까지 정치했던 놈들 중에 정말 개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새누리당을 똑같은 짓 했던 놈들 다 빼버리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치할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300명을 새로 뽑는 거야. 헌법 제대로 고치고 그리고 그 당에서 정말 대통령 할 만한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내고 그래서 국민이 뽑아내는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이거 대한민국 국가 위기예요. 원세훈 판결은요. 이거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독재 국가란 얘기야. 저 판결은 오로지 목적이 하나야. 박근혜 구하기. 원세훈이가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으면 박근혜가 대선 내놔야 돼.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돼. 그래서 지금 저 짓거리 한 거야. 오로지 박근혜만을 위한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 흔들었어. 국민이 이젠 나서야 돼.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이 대한야당을 만들고 이 새롭고 강한 새로운 대한야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국회의원 몽땅 갈아치우고 대통령 후보 갈아치우고 근본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이상돈을 민주당 비대위장으로 추천한 사람이나 그렇다고 가서 제안한 사람이나 어떤 발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어떤 발상을 하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사람한테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하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궁금해서 그래. 요즘에 박영선이가 안철수랑 놀아? 박영선이 안철수하고만 놀아? 안 그러면 저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어디서 하는 거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다른 유럽에 비해서 적어요. 인구당 국회의원 수가. 근데 안철수가 턱하니 줄이겠대잖아. 국회의원 숫자를. 요즘에 박영선이 안철수하고만 놀아? 안 그러면 저런 모자란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발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나오냐고.
어? 박근혜를 당선시킨 이상돈이를 야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갖고 온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면 나오냐고, 그게. 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요, 내가 진짜 황당한 거는 어제 뉴스에 분명히 나왔지. 민주당의, 그러니까 뭐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다 찬성해줬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지. 그 기사가 가짜였어. 새정치연합에 무슨 강경파나 온건파 모두가 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게 오보야. 아니, 허위 보도야. 그렇게 찬성을 안 했다는 걸 결정도 안 했고, 어제 처음 이상돈 안이 저기 새정연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고, 다들 펄펄 뛰었대. 지금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70~80%가 펄펄 뛰었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뉴스는 어떻게 나왔어? 뉴스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처럼 나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그리고 박영선은 왜 자꾸만 도대체 골방에서 누구랑 노는 거야? 골방에서 누구랑 얘기를 해갖고 통보질이야. 아니, 민주주의 정당의 대표가 할 일이 뭐야? 지가 왕이야? 지가 골방에서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냥 지시 내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조선시대, 아니, 조선 때도 안 그랬어. 저 신라 때 태어나지 그래서 신라 때. 신라 때도 안 그랬다. 신라 때도 화백회의를 거쳤어야 됐으니까. 한반도에 있어도 어떤 왕조도 왕 마음대로 못했어. 지 혼자 결정해갖고 어디서 통보질이야.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 정당을 운영을 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낮은 거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낮은 거야. 도대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문희상은 뭐 하고 있고, 이해찬 의원은 뭐 하고 있고, 박지원이는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선수 높은 의원들이 박영선이 당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왜 매번 냅두냔 말이야. 민주당 중진 의원들, 소위 시니어 의원들 뭐 하고 있어 지금? 웬 초재선 의원들만 열심히 싸워놓으면 보면은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초 뿌리고, 그러니까 재 뿌리고 있어. 자, 지금 이 시간 추천 3154. 안타깝지만 오늘 4000개 추천이 안 되네요. 이 6시까지 4000 추천이 돼야 제가 이제 전국 순회 길거리 방송을 한다. 지금 뭐 이렇게 불타는 10미닛을 이제 한번 눌러봤지만 과연 이 40분 동안 4000개가 채워질까요? 예. 아니 근데 이해찬 의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해? 예. 자, 쓰리시갈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3679분의 추천 감사드립니다. 친일정권 타도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면 막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교수인가 봐요. 김계동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한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그 정점에 있는 원장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대학원은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대학원으로 국정원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곳이다. 김 교수는 이곳에서 교수와 교수실장으로 재직했으며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국군 기무사 자문위원 등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원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있던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직 구조상 국정원은 원장의 1인 지배체제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런 짓을 할 국내 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하고 국정원 조직 업무 원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쓰리시갈님 수사반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또 잠깐 그 자료실 하나 보고 자료실에 좀 볼만한 거 없나? 지금 어떤 분이 자료실에다가 뉴스를 쭉 올려놓으셨는데요. 자료실은 영상 뉴스만 올리시는 것이에요. 예. 영상 뉴스 아닌 거 올리시면 안 돼. 예. 아유. 함께 읽는 뉴스로 올리셔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이분이 완전 도배하셨네. 예. 이렇게 막 혼자서 도배하시면서 그것도 게시판 잘못 찾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글로 된 문자로 된 뉴스는 함께 읽는 뉴스로 보내시고 그리고 저기 자료실에는 영상 뉴스만 올려주세요. 예. 추석 연휴 첫날 한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3남매의 어릴 적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 종편은 천진하게 놀던 어린 3남매를 보여주며 50년이 지난 지금은 따로 추석을 보내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스혹에서 이 종편과는 다른 시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종편은 대통령의 철저한 친인척 관리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고 엉뚱한 보도를 했지만 뉴스혹은 이들 3남매가 각종 송사에 서로 얽힌 상황을 들어 명절이면 서로 보고 싶어하는 여느 집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스혹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아주 서민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그 표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면 명절에도 볼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국가 책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 고위 인사나 여당 지도부 누구 하나 명절에 유가족 위로조차 안 했습니다. 콩가루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집중을 못했어. 추석 연휴 첫날 한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3남매의 어릴 적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 종편은 천진하게 놀던 어린 3남매를 보여주며 50년이 지난 지금은 따로 추석을 보내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스혹에서 이 종편과는 다른 시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종편은 대통령의 철저한 친인척 관리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고 엉뚱한 보도를 했지만 뉴스혹은 이들 3남매가 각종 송사에 서로 얽힌 상황을 들어 명절이면 서로 보고 싶어하는 여느 집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스 속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아주 서민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그 표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면 명절에도 볼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국가 책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 고위 인사나 여당 지도부 누구 하나 명절에 유가족 위로조차 안 했습니다. 콩가루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게 옛날이어야? 옛날이어의 그 내용이 나와요? (1964년)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들 3남매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로 들어온 첫 해입니다. 둘째 근영 씨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막내 지만 씨가 신나게 춤을 추고 누나 박 대통령이 팔굽혀펴기 시범을 보이자 따라하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차례상은 장남인 지만 씨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관저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북적거리지 않을 때 현충원에 성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명절 때마다 별도로 사찰에서 부모를 기려왔던 근영 씨는 올해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실험 단식 중이어서 차례를 지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직 동생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리에 철저한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친인척 관리에 철저한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내가 저거 보고 웃은 거 아니야. 망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거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이 말지 기사였어? 그래서 쏠더라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원래는 월간 말의 1호 기자시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교하자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지 창간호가 나온 게 1985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기본법이 이제 언론 환경을 좌우하던 때예요. 사전 검열이 가능한 그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언론사의 뭐 그 생명줄인 허가하고 폐지하고 폐간하고 이거를 정부가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일선 기자들, 언론인의 언론 환경은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직접 권력의 통제를 받던 시대니까요.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게 되고 방송에서도 정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런 시민이 만들어준 언론 자유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지금은 언론 환경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뭐
조선 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 보수 종편,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약하게 한겨레 등을 비롯한 진보 언론이 너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 같아요, 지금. 저는 푼수예요.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항상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원래 저는 안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선 푼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언론에 이쁨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25년이나 언론운동을 했잖아요. 무서워도 싸워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이죠. 근데 지금 종편에는 출연을 계속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당 차원에서 한동안 종편 출연 금지가 당론이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종편 출연을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신문의 신문시장 장악력이 거의 80% 이상인데 이들이 종편에까지 진출하면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가서 이게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반대한 입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종편에 출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됐죠. 선거에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종편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몇몇 분들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에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종편을 많이 보시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시잖아요. 그 시청률을 조사해 보면 젊은 층들은 거의 종편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종편에서 어떤 친여당 성향의 보도나 논평 프로그램을 하고 그걸 봐서 선거에서 우리를 안 찍었을까? 도대체 저런 판단을 한 새끼들은 좀더 누구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편 출연 안 해서 졌다는 건 도대체 50대, 누가 얘기한 거냐? 경인해낼 만한 피부에 와닿는 정말 어떤 진짜 꼴통 새끼들 메시지도 진짜. 없었고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외면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대선 이후에 종편 출연을 푸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좀 본말이 전도된 평가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종편이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5천억에 육박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종편 4사의 그런 적자액이 2천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 적자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JTBC의 적자는 사실은 종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온 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이라 보도만 하면 안 되고요. 보도, 드라마, 오락, 교양까지 이게 균형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하고 종편을 하다가 발생한 적자는 저는 자리 잡으면 서서히 해소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편들은 사실상 저는 보도 전문 채널 같아요.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부분은 저희가 방심위도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심위가 심의한 자료만 봐도 종편들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냐, 보도의 공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없다고 보죠, 저는. 이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 부채, 적자 이런 것들은 극복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적자가 시장 논리로 하면 적자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편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시장 경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방송 시장에서도 공정한 룰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첫 번째 룰은 공정한 룰, 그렇죠?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한 룰. 근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편은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어요. 우선 광고 특혜.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종편은 편성이 똑같은데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요. 종편은 중간 광고가 허용되죠. 이것도 특혜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발전기금을 다 냅니다. 그런데 이 방송발전기금도 종편은 계속 유예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배정, 황금 채널 배정 문제도 사실은 이게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압력에 의해서 SO들이 종편에 황금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제작 지원은 받아요. 그리고 광고 수주 행태를 보면 이미 이게 뭐 종편 초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광고 수주할 때 모신문을 활용해서 협박성 광고 수주를 했다든가 작품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독립 제작사들에게 거의 출혈적인 그런 아주 가배 행세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는 사실은 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경쟁 체제 안에 종편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혜 위에서 운영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상반기 목표가 나쁜 종편 속가내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편을 퇴출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조금만 다 같이 노력했다면 종편, 정말 문제 있는 종편은 퇴출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편도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편들이 다 모신문을 가지고 있고 그 모신문의 영향력이 특히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종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도 하나로 입장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 60점은 된 거 아닌가요? 몇 점 같아요? 글쎄요. 60점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낙제를 면했다. 낙제를 면했다. 저는 낙제 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낙제는 면하지 않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저 양반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런 분인지 몰랐어. 예. 나는 그 최민희 의원을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멋있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돼서 의정활동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사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그냥 털털한 그러니까 뭐라는 왜 그 기자 그러니까 나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날 처음 봤는데 굉장히 털털하게 막 이렇게 친한 후배 대하듯 하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털털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지. 그때는 나는 되게 낯설어가지고 응? 뭐지? 이러면서 자기가 날 언제 봤다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 양반이 기자 출신이라 좀 열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수사반장님 감사합니다. 예, 작은 오빠야님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뭐였지? 지난번에 국정 질문할 때였나? 예, 그때 굉장히 조근조근 아주 무섭게 하더라고요. 아주 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작은 오빠야님 감사합니다. 예. 국정조사 때 그 냉정한 모습에서 결혼하셨겠죠? 안니저님 감사합니다. 망부님 피선거권은 똑같아요. 앞으로도 9년 남았어요, 9년? 예, 9년 남았어. 예, 9년 동안 앞으로 피선거권 없어요. 올스테드 단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간 5시 44분이에요. 시간은 우리에게 16분 남았는데, 현재 추천 3,835에서 멈춰 있습니다. 165분의 추천이 모자라서, 오늘 우리 망치 부인 방송, 다음 주부터 거리로 나가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165 추천이 모자라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오늘 4,000개, 6시까지 4,000개 추천이 채워지면 다음 주부터 이제 길거리 생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140분이 안 됐어. 139분, 137, 136, 네. 지금 이제 4,000개 추천해서 지금 현재 모자란 게, 124 추천이 모자라요? 아니야, 잠깐만, 114? 몇 개지? 111, 110, 109! 자, 과연 망치 부인의 길거리 생방송 가능할까요? 지금 시간 15분 남았는데요. 예, 이 15분 동안에 108분이 더 추천하실 수 있을지. 네, 이제 103분 남았네요. 네, 과연 여러분이 우리 망치 부인의 길거리 생방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망치 부인의 길거리 생방송 과연 여러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싸라비아님 감사하고요. 안타깝게도 내가 그 불타는 10미닛을 4시쯤에 한번 했어야 됐는데 아까 5시에 눌러갖고 그만 이 6시까지 한 번 더 못해.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불타는 10미닛 때문에 지금 현재 80분이 추천 안 하셨어요. 어떡하죠? 예, 아싸라비아님 감사하고요. 예, 그 별풍선을 쏜다 그래서 이거 추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예, 가시나무새님 감사하고요. 자, 시간은 이제 14분 남았고, 이제 70분 남았네요. 자, 67, 예, 67분만 더 추천하시면 66분, 65분, 64분 남았습니다. 자, 63분 남았는데요. 자, 62분 남았어요. 자, 과연 이거, 62분, 보니까 아까 불탄 텐민드 해갖고, 할 만한 사람 다 했어. 자, 어떻게 하면 좋아, 58분 남았네요. 자, 58분의 추천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피그말리오님 장난감 선물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53분 남았어요. 53분. 어떡하니 53명이 추천을 안 해서 우리 길거리 생방송 못하는 거야? 네. 44분으로 줄어들었어요. 44분. 자, 과연 아직 추천 안 하신 44분이 계실까요? 자, 망치 부인이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생방송 하는 거 반갑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38분 남았어요. 37, 36, 35. 자, 이게 과연 이게 지금 13분 동안에 13분 동안에 32분 남았군요. 32분이 과연 추천을 하실지. 자,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자발적 추천을 기다리겠어요. 과연 그 이제 13분 남았는데 13분 안에 과연 13분 안에 해결이 될까요? 길거리 생방송 보고 싶었구나? 4065?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추천해주신 407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 삼각대도 준비됐고, 이젠 내가 이제 길거리 방송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카 지원팀도 준비했고, 근데 이게 이 시청자들의 열의와 열정이 없는 것 같다. 바람이 없다. 그랬더니만 오늘 채워주셨네요. 4083분 추천 감사합니다. 김민민님, 천안 댕기동자님, 이게 나라냐님을 비롯해서 이게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팬가입해주신 귀농천사님, 그리고 어이님 감사드립니다. 예, 추천기시님도 감사드리고요. 건강염려, 예, 탱크 1970님 감사합니다. 예, 플라워 팩토리님 감사하고요. 리아따님도 감사하고요. 장난감 선물님, 퓨전 프라님님, 귀농천사님, 그리고 또 가만있어봐. 포동금이님, 바람타고 날자님, 자이리와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일정을 못 잡았어요. 상상 속의 낙원님, 오늘과 내일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아직 일정을 잘 못 잡았고요. 작은 오빠야님, 귀농천사님, 목포 동현마님, 조준혜님, 따꾸부이님 감사합니다. 페더21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제 9월 15일이잖아요. 제가 9월 18일이 병원을 가는 날이고, 그러니까 9월 15, 16, 17, 19, 18일 날도 병원 갔다가 한 2시 반 정도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2시 방송 할 수 있을지도 몰라. 18일 날 조금 늦을 수 있다. 아침에 진료를 받으니까 조금 늦을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방송을, 그러니까 18일은 못 가고, 내가 다음 주 중에 그 9월 16일이 오면, 우리가 매달 16일은 우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날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 16일은, 9월 16일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그 야외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마미님, 침묵은 범죄님, 그러니까님, 결이마미님, 3826님, 라온아사님, 리온아사인가? 라온아사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9월 16일은 야외 생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그 16일날 갔다 오고, 그러니까 15일날 제가, 15일날은 못할 것 같아요. 야외 방송이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16일날 우리 세월호 관계된 야외 방송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날 한번 해보고 나서 살아있으면 그 다음 일정을 잡는 걸로 할게요. 솔백 요올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매일매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가는 걸로 19일쯤 또 어딜 갈까? 16일, 19일, 그러니까 하루 나갔다가 한 이틀 쉬고 또 나가고 19일 날은 어디로 갈까? 내가 이제까지 충청도하고 경상도를 못 가봤어요. 비와 비. 충청도하고 경상도를 못 가봤는데, 강원도를 못 가봤어요. 예, 식탁을 함께님, 미테라스님, KKUGBY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15일 날은 경상도 가봤어. 가만있어 봐. 경상도 오지마. 내가 어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경상도부터 갈까 보다. 화이팅 시형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15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5시에 투표를 합시다. 월요일 5시에 투표를 해서 대전과 춘천 중에 어디로 먼저 갈까? 대전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광역 중에. 대전에 한 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과 춘천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그 투표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가 높은 쪽으로, 예, 대전과 춘천 중에서 15일날 5시 투표를 해갖고 19일날 거기를 가는 걸로. 대전 가지마? 아니, 대전 한 번도 못 갔어요. 예, 대전을 한 번도 못 갔어. 내가 망치부인이. 그리고 강원도도 한 번도 망치부인 방송을 못했죠. 예, 그 야외 생방송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춘천은 내가 그 김진태 때문에 춘천에 저 닭갈비도 안 먹으러 가고, 춘천 관광도 안 했어.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춘천이 기초의원은 이 야당이 더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5일날인가 6일날 춘천에 갔었어요. 예, 이제 춘천에 원래 내가 이제 그 김진태를 뽑은 춘천 시민들이 미워서 나 이제 춘천에 안 간다. 내가 원래 춘천 참 좋아해. 가을마다 춘천을 갔는데 내가 김진태 때문에 지금 춘천을 2012년 13년 못 갔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기초의원들을 야당으로 쫙 뽑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예, 근데 몰래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럼 춘천 말고 원주를 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강원도와 대전 놓고 어디로 갈 건지 그 15일 날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가 골아플수록 이 방송을 많이 보네요. 그쵸? 네. 에스킹 군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많이 다닐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다음 주에 2-3번 해보고, 몸이 따라간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돌아다닐게요. 망치부인아, 네가 정치단 1일이라도 직접 해봤냐? 직접 해봤냐?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계속 정치를 해야 돼. 그래요. 자, 뻘소리를 혼자 다니세요? 왜? 혼자 다니면 어쩌려고? 행복사계절. 혼자 다니면 뒤에서 벽돌이라도 꽂게?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볼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천 추천을,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일부러 짠 게 아니라, 아까 생각 없이 5시경에 그걸 누른 거예요. 불타는 10미닛을. 4시 반쯤 눌렀으면 5시쯤에 한 번쯤 더 누를 수 있는데, 그만 5시대가 넘어서 누르는 바람에 6시 전에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신 4,000개예요. 예, 이게 나라냐님, 김바은님, 다산우소님, 감사합니다. 4,000 추천을 만들어내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4,119분의 추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200개 쏘고 튀신 분, 그분은 누구실까? 예. 200개 쏘고 내가 너무 놀라갖고 갑자기 중간에 선거포를 눌렀어. 투표 설정을. 이 투표 설정 이걸 한번 써볼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예. 섹시 댄스 하나만 보여줘요. 섹시 댄스 이렇게 하는 거지? 섹시하잖아? 예.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에 시작해서 또 이 주말에 얘네들의 이 꼼수를 찾아내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5시에 망치 부인의 첫 번째 야외 생방송, 야외 순회 생방송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일날 과연 어디로 갈지 아직 몰라. 그래서 이제 15일날 5시,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한별이은별이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다음 방송 월요일 낮 2시에 만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월요일 낮 2시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초콜릿, 스티커, 별풍선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혁이 필요님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상태가 참 좋지? 고마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야. 내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받고 있는 기운이 느껴져. 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가늘고 길게 오래 싸워서 살아남아 싸웁시다. 이쁨 빕상님, 녹감남성님, 딸만 둘님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날 2시 섹시 댄스 또 월요일날 쳐줄게.